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박범계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력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 봉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제 이틀 뒤 민주당 정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8명의 후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누가 봐도 다분하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만나봅니다. 왜 거짓말을 했죠?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송영무 장관님. 네. 놓고 가라로 해서 그냥 놓고 갔다. 장관님 발언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지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자, 장관답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보고 문제를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계엄 문건 진실 공방 최강병기에서 짚어봅니다. 우리 윤리가 백혈병에 걸린 지 꼭 13년이 넘었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 현장에서 사학력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을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고인이 된 황유미 씨의 아버지이자 반올림 대표인 황상기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서명을 했습니다. 오랜 싸움의 끝,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만나보겠습니다. 항원조를 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줄였다가 폭염에 전국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 허둥지둥 원전을 다시 돌려 이제 와서 탈원전하겠다고 세워놓은 원전 2기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죠. 전기요금 인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워놓은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놓고 가짜뉴스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에서 가려봅니다. 7월 2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이 되죠. 이번에 당권 주자로 나선 8명 가운데 3명만이 컷오프를 통과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통과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 중 한 분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의원님 빈소 다녀오셨습니까? 아직은 못 갔고요. 예. 내일쯤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예, 의원님도 동료 의원으로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텐데. 네. 또 같이 법사위에서 또 활동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같이 늘 자주 만나고 그랬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면 어떤 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칙적이고 또 진보의 상징, 정말 노동자의 이셨는데, 예. 동시에 아주 대중성도 충분히 갖추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어제 SNS에
실수하지 않고 비난할 것 없는 사람이 울림을 갖는 것은 아닌데 사회 곳곳에 많은 울림을 내셨다.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 적으셨습니까? 역시 노회찬 대표님 하면 삼성 F 파일을 빼놓을 수 없고요. 예. 적어도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장 극명하게 본인의 의원직을 상실해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문제제기를 한 측면, 그것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개혁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아주 가장 큰 울림을 준 장면이라고 봅니다. 노 의원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즘에 뭐 정치 신인이라든가 또 명망가가 아닌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기 어려운 이 정치자금법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 당시 인정하신 그 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사실은 국회의원이지 않은 총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 신인들, 특히 국회의원 아닌 정치지망생들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을 조금 더 오픈하는 그러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찬성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드루킹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수사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향한 특검의 수사가 날을 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사건 초기부터 김경수 지사 그 당시 의원이었죠. 예. 자문에 응해왔고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 상반기 때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그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용 세부 검토 내용 공개했는데, 네, 뭐 지금까지 야당에서는 뭐 이거는 별 중요한 문건이 아니다. 쿠데타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부 문건을 보면 친이 쿠데타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사가 이것을 다룰 수 없는 기무사가 만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하 부대의 출동과 관련해서 일단 기무사령관을 그 합참의장이 해야 되는데 일본 참모총장으로 지금 했다는 것, 특전사가 동원되는 것,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 뭐 50여 명 이렇게 사법 처리하는. 그것은 계엄 해제 요건은 간단하거든요. 국회의원 절반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기 위한 것. 그리고 국정원에 특히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차장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아주 절친이고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에게 여러 가지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 최윤수 차장 밑에 알자회 소속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추명호 8국장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건 놓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내란 음모에 가깝다고 보고요. 내란 음모죄라는 게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십 명이 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2명 이상의 통모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뭐 이석기 의원 사건 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무사령부가 동원이 됐다면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내란 음모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최종 지시를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건 기무사령관 선에서 최종 사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전 기무사령관은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의 국방위 진술로서 거의 이제 그 조현천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죠. 조현천 사령관이 뭐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참고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누구냐? 이 부분만 밝히면 저는 대충 모양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탄핵이 되고 그 뒤에 당시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표가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뒤에 있을 어떤 여러 가지 적폐청산의 화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여러 가지 국리들을 저는 준비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봅시다. 네네네. 자, 내일 모레 컷오프인데요. 지금 뭐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토론회는 오늘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호선 의원님들이 초청한 토론회. 잘 하셨습니까?
예전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8분이나 나오셔가지고 발언 기회는 크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했고요.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했습니다. 예. 결국은 중앙위원들이 투표로 컷오프를 하는 건데. 예. 의원님도 역시 중앙위원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현장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전국에 거의 다 다녔고요. 예. 지금은 충북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거의 최상위에 지금 랭크돼 있는데, 예. 중앙위원님들의 또 표심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맨투맨으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커진 만큼 혁신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 다니고 있고, 굉장히 새 얼굴에 의한 혁신의 돌풍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8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이런 발언은 왜 나왔죠? 제 감인데요. 후보로서는 당연히, 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그러나 그것이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8분을 다 얼굴 이렇게 떠올리면, 박범계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제일 그래도 잘, 맞지 않을까라는 거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들은 박범계 의원과 이 지지층이 겹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후보로서는, 구도가 일단 선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 참 민망합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의 경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저는, 혁신의 돌풍, 새로운 인물, 이건데요. 지지층이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찬 전 총리님이 안 나오시는 게 참 좋았는데, 예. 나오셨으니까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혁신의 돌풍, 새로운 인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쪽에서는 김진표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 혁신하기엔 너무 연세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이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미 김진표 의원님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찬 전 총리님은 과거 한 15, 16년 전에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오실 때요.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참신입니다. 예, 그 용어 자체가요. 그 자체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 인물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게 대표가 되면은 2020년 총선까지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공천 얘기가 나올 텐데. 네네. 민주당이 그동안 시스템 공천에 공을 들이고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자금이 좀 있었어요.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갖고 계십니까?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은 완전하게 끝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개월 전에 공천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천을 하는 과정은 윤리심판원을 확대하고 그 밑에 신속 대응국을 만들어서 그 공천을 위한 실사의 자료가 누가 봐도 그걸 수긍할 수 있고 당대표도 개입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공천은 당연하고요. 그것만으로는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천을 누가 가장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인격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 당원들께 누가 가장 공정하겠습니까? 여쭤보면 적어도 저라고 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에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컷오프 전까지 혹은 컷오프 이후에도 네. 친노 후보들 간의 단일화 이런 얘기는 이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3명의 컷오프가 되는 거고요. 예. 제 옛날 개념으로 저는 친문, 반문, 친문 이런 구도를 반대합니다만 옛날 개념의 친문 개념, 친노 개념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3명의 후보 중에 2명의 후보는 넉넉히 친문 후보가 옛날 개념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다른 방송에서 몇 번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옛날 개념으로 비주류 1명, 주류 2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본선에서 소위 말하는 주류가 표가 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3등이 누구냐, 3등으로 컷오프 통과하는 분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저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아마 3등 후보가 어느 분이 되느냐가 제일 전당대회에서 제일 관심의 대상일 거고, 제가 생각하는 3등 후보가 정확하게 맞다면 그분이 전당대회 당대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표가 갈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기사가 났던데요. 청와대에서 다음번 개각할 때 야당에도 장관 자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만일 의원님 당대표 되시면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회복할 생각이십니까? 연정은 제가 반대한다고 조금 전 토론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연정의 경험이라는 게 DJP 연합인데요. 그럼 소연정, 대연정 다 반대하시는 겁니까? 소연정까지도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연정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당 2020년 총선에 커다란 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선진화법의 체제에서는 선진화법을 고치는 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정치적 실태로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협치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다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정은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반대하시고. 현재로서는 반대. 예. 당청 관계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당청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1호 당원으로서 당대표가 흐뭇하게 보여져야 되는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당청 관계의 요체는 대통령의 참모들, 즉 청와대에 있는 참모분들과 당의 지도부와의 관계이거든요.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이 관계는 아주 균형 잡힌 조화가 필요합니다. 예. 강은 건너야 되고요. 그러나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따라와라, 끌려간다 이런 식의 공방은 아주 낮은 수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예,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다음 달 시애틀로 떠나는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청자 댓글은 이 작가님 힘내세요가 상당히 많네요. 네. 어제 제가 약간 방송 사고를 내서 오늘 주제는 국방위입니다. 국방위에서 개헌 문건 질의가 벌어졌는데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령관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시끄러웠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야당 의원들이 이제 이게 치밀하게 이제 치고 들어간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이석기 기무사령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예. 송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냐라고 사청원 의원이 질의를 했고 이석기 기무사령관은 위중한 상황이라고 인지할 때까지 자세히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반면에 송영무 장관은 문건을 송영무 장관은 그냥 놓고 가라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듣고 넘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두고 가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말이 달랐고 이제 송영무 장관은 나는 증인이 있다고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사령관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냥 놓고 가세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무사령관이 나는 심각성을 알고 국방부 장관한테 아예 그 위중함도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마치 이제 그 중요성의 인식에 대해서 양자가 다른 것 같은 부분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캐물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나는 두고 가라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러면서 황영철 의원 같은 야당 의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두 사람 말이 다르냐. 거짓말, 둘 중에 한 명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특히 이 송영무 장관을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송영무 장관에 관련돼서는 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언론 보도가 그 중요한 문건을 알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뭐 이렇게 궁금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고 있었지만 뭐 본인도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 편들려고 품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의심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고를 안 한 거 아니냐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떠나서요. 국방장관하고 기무사령관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상황이 아마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밝혀질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일단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유리한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것도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밝혀질까요? 밝혀지지 않을 밝혀지겠죠. 네. 아니,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증거에 관련된 꼭 이제 직접 증거가 있어야지 밝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정황들이라든지 이런 수사 그 당시 그러니까 보고 당시의 상황들을 이게 짜집기 해서라도 아마 사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이석구 기무사령 같은 경우 이 문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할까 하다가 국방장관 했다. 이렇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청와대에게 보고를 기무사령관이면 물론 바뀐 정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예전 같으면 기무사령관이 바로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잖아요. 직보. 네. 오히려 이런 거 청와대에 바로 보고하면은 점수 따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위중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라는 게 국방부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누가 거짓말하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수 있겠다. 그래요. 진행자가 워낙 송영무 장관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질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그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 문건의 중요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부 문건이 나왔는데 이 세부 문건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뭐 아무리 문건을 찾아봐도 쿠데타 내용은 없다라고 한다든가 그냥 한번 시나리오로 짜봤을 뿐이다라고 하든가 이건 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부 문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친위 쿠데타 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세부 내용을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계엄 사령관을 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딱 지명을 해놨고요. 계엄 자체에 대한 선포권자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이렇게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하면 될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이렇게 반론하시는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제를 못하게 해버리는 방법들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그 연구를 해놨다는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고요. 야당 의원 체포. 예,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버리거나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버리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 지금 얘기한 야당 의원은 현재는 여당 의원들이죠. 그렇죠. 당시의 야당 의원들인 거죠. 2017년 3월. 그리고 또 보면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을 먼저 잘 구워 삶아서 이게 이제 계엄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시킨 후에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뭐 긴급 체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해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도 그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 규정까지도 검토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보도 매체 통제 YTN도 포함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방송하고 옆에 군인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잡혀가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시고. 방송을 못하죠. 그렇죠. 이동영 작가는. 네. 당연하죠. 심지어 뭐 그 팟캐스트도 다 바로 차단됐겠죠. 아, 통제. 네. 아니, SNS까지 통제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협조 요청. 네. 이거 뭐 12.12 사태 때 일어나는 그런 일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문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미국 대사를 불러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협조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이 계엄이 필요한 상황과 그리고 우호적인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런 문건까지 담겨 있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외교부에다가 이제 언론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뭐 들은 거나 뭐 보고받은 게 있냐. 근데 사실은 이 문건이나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상황 벌어지면 외교부는 이미 제끼고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외교부가 알 리가 없죠, 사실 이거는. 그 예전처럼 그 5.17 비상계엄 확대나 이때처럼 네. 보도까지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일보에 군인들이 가서 이 기사는 안 되고 저 기사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기자들이 회사에 잘 없거든요. 다 밖에 나가서 일하거든요. 네. 언론사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데스크를 통제하겠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저 온라인으로 다 기사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지금까지 야당이나 혹은 뭐 군부대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뉴얼대로 하면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 돼 있어요? 네. 매뉴얼대로 왜 이건 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지금 의문이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당시 그 합참의장이 육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성골 뭐 이런 육사 성골 관련된 부분으로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등장을 하죠. 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군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한민구 장관은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보고는 하지 않았다. 들고 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도 이제 앞으로 수사가 벌어지면은 밝혀질 부분에서 미리 어느 정도는 그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차단막을 친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 성골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있는 안보실장이라든가 또 기무사령관이 다 이 육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육사 출신이 계엄사령관 해야 우리 라인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움직일 수 있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합니다마는 이거 큰일 날 뻔한 사건.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지금 그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네. 차량 통행금지, 사람 통행금지. 드라마에서만.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11시부터 4시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동영 작가는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활동 시간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사회자 안 튀세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터키에서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다가 국민들이 그냥 자제시켜버렸거든요. 나오지 마라 그러고 어디 감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번에 군대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 터키에도 들었죠. 그 문건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검토라고 하기에는 이거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이걸 단순한 검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게 검토면 뭐 다른 거 지금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도 다 검토 수준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아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지금 담은 거고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내란 음모죄 정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석기 의원 네, 내란 음모죄 관련된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이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요거는 내란 음모죄에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기준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내란 음모죄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실행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또 매뉴얼하고 안 맞는 건데요.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 지금 계엄사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기무사가 지금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매뉴얼에 안 맞는 거죠. 왜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이걸 만들려고 지시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뭐 기무사가 월권한 건 뭐 당연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무사가 정말로 합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문건의 내용을 실행하려고 했었다면 아까 내란 음모죄 말고도 군사 반란죄, 군인이 반란을 모의해서 실행한 걸로 하는 군사 반란죄 적용도 된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이런 부분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석국 국군 기무사령관이 국회에 나가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개헌 문건이 이제 심각하다고 봤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정정섭 의원이 물으니까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부서가 아닌 기무사에서 그런 계획을 준비했고 세부 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무사령관 본인도. 간단치 않은 거죠, 사실. 그럼요. 아까 쭉 우리가 뭐 보도 통제도 얘기했습니다. 외신 보도 통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친위 쿠데타의 보험간이 일다. 평시 계엄무 매뉴얼 보니까 원래 합참이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기무사가 했다. 네. 아무래도 기무사가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뭐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방어를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작전, 평시 작전 권한이 합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실행을 할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이죠. 네.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이석기 사건도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때도 몇십 명 모여가지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하자 한 게 내란 음모로 봤죠.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탱크 몰고 오겠다고 했던 거니까요. 얘네들이란 건 정정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화가 울컥했네요. 이분들이라고 해주세요. 이분들. 예,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실행 문건이 지금 세부 문건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병력 이동까지 하려고 했다면은 그건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탱크 몇십 대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배치하고 어떤 부대들이 어떻게 이동한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검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본인들이 말하는 게 궁색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얘기 해봅시다. 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또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일단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은 됐죠 오늘? 오늘 임명됐습니다. 채택됐습니다. 임명이 됐는데 어제 드루킹 부실 수사에 관해서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다고요?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청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야당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 책임의 흔적이 없으면 그렇게 또 몰아가는 건 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게 특검팀이 경찰 수사보다 어쨌든 많은 자료를 지금 압수하고 찾아낸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갔을 때 굉장히 많은 확보를 했는데 경찰이 거기를 갔을 때 그러면 그게 과연 있었는데 못 찾았다는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 누군가 또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누가 갖다 놔요, 그거를? 아니 굉장히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죠. 예. 거기 또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잖아요. 뭐 언론계 관계자들도 드나들고 사무실 주변 사람들도 드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 계속 거기가 폐쇄되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예. 기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네네. 한국일보 기자들도 왔다 갔다 했나요? 경공모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다고 지금 보도에는 일부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건 기억력 탓입니다. 진행자 기억력 탓. 자, 그러면은 이 청문회 전망 이렇게 다 무리 없이 통과될까요? 네, 저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에 조금씩의 흠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운계약서라든지 이전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관 경험이라든지 국민들이 눈높이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특히 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는 거의 아주 후배들로부터 추앙받는 훌륭한 법조인이시거든요. 이 기회에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2년 편향, 다운계약서 이 정도인데 지금까지 대법관 청문회 보면
이런 문제 정도는 다 통과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청문회가 몰린 이유가 그 국회 일정이 한동안 파행을 겪다가 뒤늦게 지금 이제 국회 그렇죠. 일정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청문회가 몰린 거거든요. 예. 그 원인 제공이 결국은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원인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